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왜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해서 일본 IT 산업이 뒤처지게 되었을까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전자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소니, 파나소닉, 샤프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휘어잡고 있었죠. 그런데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반도체 시장에서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하위권이라고 하네요. 스위스의 한 대학원 조사를 보면 64개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일본이 디지털 경쟁력 28위,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63위, 심지어 국제 경험과 기업의 민첩성 항목에서는 꼴찌를 기록했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걸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 나라 시장에만 맞춘 제품을 만들다 보니 국제 시장에서 고립됐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1억이 넘는 내수 시장에 안주하면서 세계의 흐름을 못 따라갔던 거죠. 일본 문화도 한몫했대요. 일본 사람들이 급격한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걸 좋아한다고 해요. 장인 정신도 중요하게 여기죠. 거기다 인구도 많이 늙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합니다. 또한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요. 일본 정부나 기업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대요. 지금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여기 일본 다큐멘터리 PD는 한국을 취재하면서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적극 취재하러 나섰는데요. 한국에서 일본의 미래를 찾았다는 PD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오 아키라입니다. 일본 NHK의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죠. 도쿄대학교 출신의 엘리트 PD랍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주 고민에 빠졌어요. 일본의 장기 불황 문제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디지털 르네상스 한국의 혁신에서 배우다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의외로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일단 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입국 심사가 어찌나 빠르던지 어떤 나라를 갔을 때보다 몇 배는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AI와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몇 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나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뭐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특히 강남역 근처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길을 찾고 계신가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라고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가로등에 부착된 작은 센서가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허둥지둥하고 있던 걸 AI가 감지하고 도움을 준 거죠. 그 순간 이게 바로 미래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행 둘째 날 서울 시내에서 숙소에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일본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하지만 여기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길가의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살 때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결됐거든요. 그때야 우리 일본은 아직도 현금 사회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일본은 아직도 대부분의 가게와 대중교통에서 현금이나 동전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제가 너무 일본에 맞춰져 있어서 불편한지 모르게 살아왔는데 막상 한국을 오니 이러한 점들이 너무 편하게 느껴졌어요.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 방문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특히 네이버의 로봇 기술 데모는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자 로봇이 바로 일본어로 대답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표정을 읽고 피곤해 보이시는데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I, 로봇공학, 자율주행까지 이런 첨단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거기다가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도 정말 놀라웠어요. 한 스타트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 덕분에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6개월 만에 출시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였다면 아마 2-3년은 걸렸을 거예요. 아, 이래서 한국이 이렇게 빨리 변화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놀란 점은 한국 사람들의 새로운 기술 수용 능력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다가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계셨는데 손주로 보이는 초등학생과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주문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세대 간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는 걸 실감했죠. 아마 저희 나라였으면 할머니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배우려고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발전상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답니다. 서울에서의 첫 주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로비에 설치된 거대한 마이크로 LED 스크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 선명도와 색감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디스플레이보다 뛰어났습니다. 문득 일본 기업들의 LCD 기술이 한때 세계 최고였다는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도시바, NEC, 히타치 같은 이런 이름들이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위권 안에 일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몰락이 가장 뼈아픕니다. 한때 디램 시장을 주름잡던 엘피다 메모리가 파산하고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가 매각된 것은 우리 업계에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건 그저 우리의 오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상황은 비슷해요.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면서 모바일 AP 시장이 급성장했는데 우리는 그 흐름을 놓쳤어요. 르네사스나 소니 같은 기업들이 고전하는 동안 삼성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해버렸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삼성의 최첨단 생산 라인이 더욱 대단해 보였어요. 우리가 놓친 기회를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잡았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어졌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견학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5나노, 3나노 공정 이런 용어들이 저에겐 그저 숫자에 불과했는데 실제로 그 기술을 눈앞에서 보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이드가 말하길 이제 2나노 공정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일본 기업들은 아직 7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나노라는 개념은 반도체 안에서 전기 신호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뜻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그만큼 반도체에 새겨진 전기 회로가 가늘다는 얘기예요. 공정을 미세화하면서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다이 크기를 줄일 수 있어 한 웨이퍼로 더 많은 집적 회로를 생산할 수 있다 해요. 결국 더 세밀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LG전자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OLED TV 생산 라인을 보면서 TV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게 됐습니다. 특히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마치 SF 영화에서 본 장면이 현실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이 한때 세계 TV 시장을 주름잡았는데 지금은 LG와 삼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이 두 회사를 방문하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일본 기업들은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느낌까지 들었죠. 다음날 저는 부산으로 향했어요. 세계 최첨단 스마트 항만이라는 부산 신항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어요. 완전 무인화된 운송 차량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항만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작업 효율성이 40% 이상 향상되었고 인건비도 크게 절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24시간 멈추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환적 시간을 자랑한다고 해요. 이걸 보면서 일본의 요코하마 항이 생각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사람이 직접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기술을 과감하게 적용하는 결단력? 아니면 정부의 지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분명 우리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는 동안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었죠.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는 서울의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찾았습니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마치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 기업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로비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돌 그룹들의 뮤직비디오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이 회사의 팬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그들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팬들의 취향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아이돌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콘텐츠 전략을 수립한다고 해요. 우리는 팬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는 팬들의 니즈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SNS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각 국가별로 최적화된 SNS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웨이보를, 일본에서는 라인을, 서구권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주로 활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AI 번역 기술을 이용해 언어 장벽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돌들은 24시간 전 세계 팬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담당자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VR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공연 문화였습니다. 저는 시연장에서 직접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 콘서트를 체험해봤어요. 마치 제가 실제 콘서트장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현실감이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AR 기술을 이용해 내 방 한가운데서 좋아하는 아이돌과 함께 춤을 추는 경험도 할 수 있었어요. 최근 유명 대기업에서는 화상회의를 할 때도 VR과 AR을 사용해서 회의를 한다고 들었어요. 다 같이 접속해서 마치 눈앞에서 시연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도도 줄일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러한 VR 시장을 엔터테인먼트에 결합해 더 큰 산업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이 기술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우리의 콘서트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죠. 이게 바로 K-팝의 미래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한류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콘텐츠의 결합, 그리고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까지 모든 것이 한류의 글로벌한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저는 한국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탐구해보기로 했어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혁신에 관심이 갔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에듀테크라고 불리는 교육기술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과 성취도를 분석해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시합니다. 회사의 CEO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그 학생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문제와 설명을 제공하죠. 이 회사의 플랫폼은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학교 교육과도 연계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데이터가 학교 선생님들과 공유되어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회사도 VR과 AR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역사 수업에서는 VR을 통해 고대 로마나 조선시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과학 수업에서는 AR을 이용해 복잡한 문자 구조를 3D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간접 체험을 통해 좀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고 사실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CEO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회사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진출해 있었고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라고 해요. 한국의 교육열과 IT 기술을 결합한 우리의 시스템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CEO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강국을 넘어 그 기술을 문화와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한류 문화와 교육 혁신,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본도 한때는 세계적인 대중문화 강국이었고 교육 시스템도 우수하다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게 배워야 할 점이 이렇게나 많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혁신의 정신을 우리 일본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한편으로는 좋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일본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제 새로운 과제가 될 것 같아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현대사 전문가로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성장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김 교수의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교수는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시절,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로부터 불과 60년 만에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런 빠른 성장의 원동력으로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근면성을 꼽았습니다. 전쟁 직후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처럼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기회가 있었기에 모두가 열심히 공부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제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전후 일본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 가족을 교육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공통점을 발견한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김 교수가 1997년 외환위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있었던 감동적인 일화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결혼반지, 상패, 심지어 금메달까지 전부 국민들이 소중히 여기던 금을 나라를 위해 기부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다고 해요. 이를 통해 약 22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마련할 수 있었죠.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힘,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배운 거죠. 그러면서 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IT 강국 이미지는 사실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최근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들며 한국의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메르스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는 K방역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탄생시켰죠.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혁신 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역사적 배경 외에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이나 문화적 특성이 있을까요? 제 질문에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김 교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화가 때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지만 한국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한국인들의 강점이에요. 김 교수는 이어서 정과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이는 앞서 말한 금 모으기 운동이나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잘 드러났죠. 그리고 이런 공동체 의식이 때로는 놀라운 집단 지성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최근 있었던 일화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한 스타트업이 개발 중이던 AI 기술의 난제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결한 사례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큰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게 바로 한국적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교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으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특성,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한국인들의 정신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현재 모습은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역경과 그것을 극복해온 국민들의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문화와 정신이 있었던 거죠. 문득 일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아요.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 일본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도전 정신과 혁신에 대한 열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단순히 한국의 현재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정신까지 담아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인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저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2주 전 한국으로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의 혁신과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오고 있네요. 공항을 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본 첨단 기술들과 비교하며 일본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로 했죠. 우리도 변해야 해라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NHK 사무실로 돌아와 제작진들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자 동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그들의 눈빛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선배 PD가 이 내용이라면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낮 없이 작업했죠.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그곳에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 네이버와 카카오의 혁신적인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글로벌 전략까지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떠올랐죠.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라며 다큐멘터리를 완성해 나갔어요.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는 날이 왔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시청률 속보를 기다렸죠.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최고 시청률 22.5%를 기록했고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충격적이었다. 일본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혁신 사례를 일본에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죠. 한 대학생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이제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해야 해요. 다큐멘터리의 반향이 정부와 기업에까지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몇몇 대기업에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한 IT 기업 CEO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키라 씨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죠.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예요. 한국의 혁신 모델을 연구하고 우리 방식으로 적용해 나가려고 해요.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참고해 우리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일본 사회에 작지만 변화의 씨앗을 뿌린 것 같아 기뻤죠.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다큐멘터리 방영 한 달 후 후속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일본 국내의 혁신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새 프로젝트를 위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건 도전 정신이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걸 깨우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동료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돼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일본 전체를 밝히는 큰 불꽃이 되기를 희망하며 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요. 새로운 일본, 혁신하는 일본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죠.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평범한 PD였는데 이제는 일본 혁신의 전도사라고 불리더라고요.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도 컸죠.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한일 공동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다루는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안하셨어요. 이 제안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바로 준비에 착수했어요. 먼저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연구소를 방문했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등 이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삼성전자의 한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본의 소재 기술과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이 만나면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펑펑 터지는 걸 느꼈죠.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우리 기업들을 찾아다녔어요.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까지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으면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죠. 도요타의 임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미 현대자동차와 협력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협력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시아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큐멘터리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어요. 중국의 알리바바, 인도의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싱가포르의 그랩까지 이런 기업들도 우리 이야기에 포함시켰죠. 아시아 각국의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그 협력이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협력 사례였어요. 두 회사가 AI 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취재를 갔죠. 네이버의 개발자들과 소프트뱅크의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로봇 기술과 한국의 AI 기술이 만나 만든 감성 로봇이 중국의 거대 시장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또 일본의 애니메이션 기술과 한국의 K-팝 콘텐츠가 결합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도 상상해봤죠. 더 나아가 아시아의 기술 혁신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그려봤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재해대책 기술과 한국의 IT 기술,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해 만든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이 전 세계의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 모습 같은 거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저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함께하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아의 협력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죠. 국경을 넘어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견,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이런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양국의 젊은 인재들이 만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거죠. 이미 몇몇 대학과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또 하나 계획 중인 건 아시아 테크 포럼이에요. 아시아 각국의 기술 기업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이 포럼이 실현되면 아시아의 기술 혁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를 경쟁자로만 봤던 게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말이에요. 협력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했고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혁신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 그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그리는 아시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우리 함께 내딛어봐요. 우린 할 수 있거든요. 저의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를 뻗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배우려 하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배울 점은 배우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도 잘 지켜나가며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사연을 보며 저와 같이 좀 더 뿌듯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나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